그 일본이 아시는 대로 뭐 잃어버린 10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그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은 그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보조금이나 돈을 직접 나눠주면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 쿠폰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쿠폰도 할인해서 안 쓰고 저축을 하더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이 정부 지원이나 정부 보조에 의한 만약에 가계 소득이 올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사무실 임대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조금 속도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제 창업, 우리처럼 뭐 통닭집, 라면집 같은 그런 생계형 창업이 아니고 기술력을 뒷받침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는 1년에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한 120만 개 정도 생긴답니다. 어마어마한 그 중에서 몇 개만 성공해도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참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세계 100대 창업기업, 창업기업 중에서 성공한 100대 기업을 보니까 그 중에 한 71%가 한국에서는 다 불법이랍니다. 그 우버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불법이죠. 그런데 그 세계적인 창업기업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말 그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가능하겠는가 회의가 떠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황인하 박사님 주제 발표에서도 누누이 강조되었습니다만 한국 경제는 정말 그 위기 내지 위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재미있는 통계가 있던데 그 매 정권 우리가 단임 5년 정부의 그 성장률을 보면 매 정부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6.8%, 김대중 정부 5.1%,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3.4%, 박근혜 정부에서는 2%대 3%를 넘기지 못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점 가서는 제로 성장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이런 추세를 턴어라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제이노믹스도 중요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특단의 어떤 그 대책이나 이 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야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장기 불황,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욱 교수님부터 말씀. 그냥 듣기만 하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정석 의원, 과거에 홍익대 교수 시절에 이런 얘기를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이터는 어른이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뛰어노는 건 애들이 뛰어노는 거다. 정부와 기업을 비유를, 정부는 어른에다가 기업은 애들에다 비유해서, 정부는 그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틀 같은 걸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할 거는 게 기업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정부가 나서 애들한테, 어른이 나서 애들한테 야 이렇게 노는 거야, 그렇게 너무 재미없어요, 간섭하면 애들 다 놀이터를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랑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이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홍 박사님 거의 표현했을 그 발제도 있었습니다만 프랭크 나이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겁니다.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100% 언서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가라는 것은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의 돈까지 끌어서 남의 노동력까지 데려다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게 손해보면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확실한 임금을 주고 이자를 주고 끌고 나가는 게 이제 기업가다.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서커스 단원 또는 기계체조 선수에 비교를 할 수 있겠지. 마음껏 공중 대비를 하려면 떨어졌을 경우에 안전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이프티넷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리 숙달된 서커스 단원이라도 두려워서 못할 겁니다. 결국은 정부 역할이라는 게 뭐냐. 기업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깔아주고 당신들이 열심히 자기 재능을 가지고 공중대비를 뛰세요. 재능을 발휘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최소한의 생계는 나라가 책임집니다. 이런 발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복지가 선진국보다 아직 부족해서 또 그리고 파산법 같은 게 있지만 아직 불충분해서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기하기도 어렵고 또 내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 친척 돈까지 다 까먹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업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무슨 창업이냐 말리는 마인드가 있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려면 마음껏 국민들로 하여금 리스크 테이크를 하라 그러려면 정말 세이프티넷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 현 정부가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돈 나눠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많아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강화시켜주는 거는 해야 되지 않는가. 현 정부가 또 그런 걸 강조하는 정부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이프티넷이요. 그냥 안 죽을 정도면 되는 거지. 떨어져서 보니까 침대예요. 에이스 침대예요. 아 좋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공중제비 안 할래. 여기가 참 좋다. 맨날 비비져 잘 수 있는 그런 침대면 안 됩니다. 너무 침대가 안락하면 누가 공중제비 뜁니까? 세이프티넷이라는 것은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만 높이려고 그러면 누구도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자꾸만 이제 기업을 규제하려고 드는데 세이프티넷을 깔아주고 정부가 기업들이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하는데 그것도 자꾸만 이 대기업을 규제를 하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상생 관계로 보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로 자꾸만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제 대기업을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상생관계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스위스 이번에 가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대를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위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립정신이 강한 게 또 스위스의 한 가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도 우리처럼 연금 개혁하려고 국민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고령층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연금 필요 없다. 젊은이들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칸톤이 있고 가난한 칸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칸톤은 부자고 산악지대 칸톤은 가난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자 칸톤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칸톤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걸 이제 전체 국민 투표를 했어요. 거기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의외로 반대표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 가난한 칸톤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도움 필요 없다. 신기하죠? 저희 그걸 물어봤어요. 스위스 그런 제도 어떻게 돼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금 개혁도요. 그 빈부 격차를 축소한다고 하는 것도 이번에 그래서 기초소득에 대해서 투표하는데 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도움 필요 없다.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요. DNA로 체질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에는 이게 DNA로 체질화돼 있는 것 같아. 이 오랜 역사 과정 속에서 뭔가 돼 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저도 창업을 해라. 뭐 이제 기업 취직만 목표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와서 그거 좋다 그러면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정부 보조부터 얘기해요. 우리 나이 창업 그러면 정부 보조부터 얘기해요. 정부 보조가 아니라 세이프티 안전만 깔아주는 게 정부 역할이지
창업하는 기업 보조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위스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육의 목표가 우리처럼 이제 좋은 기업 가는 게 아니라 창업하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면 취직은 장가도 못 간다고 수시도 못 간다고 아예 거들떠도 안 본다. 어떻게 여기 그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국민의 한 70%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보케이셔널 직업훈련학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옛날에 상고, 공고, 농고 이런 데 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냐 그걸 물어보니까 스위스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뭐냐면 상고, 농고, 공고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진로를 정하는데 거기를 나와도 대학을 다녀가지고 교수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누구는 대학 가고 누구는 상고, 공고, 농고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대학 가는 사람은 커그니티브한 사람은 대학 가고 프래그매틱한 사람은 상고, 농고, 공고를 간대요. 그래서 커그니티브라는 게 우리 들어오면 인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쉽게 얘기해서 아카데믹한 사람은 대학을 가고 플래그매틱한 사람은 이제 상고 공고를 가는데 그 플래그매틱한 사람이 뭐냐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대학 가고 머리 나쁜 사람은 상고 공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하고 다 대학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꼭 머리 좋고 나쁘고 IQ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예인데 맥가이버가 있잖아요. 뭐 맥가이버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니까. 맥가이버가 천재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카데믹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프래그매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고, 농고, 공고를 가는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봐서 재능이 있으면 대학을 가서 교수까지 올라간대요. 독일도 그런 제도가 없는데 스위스만 있대요. 조금 예. 그래서 자기가 창업을 하려면 대기업에 가가지고 조그만 역할을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 가서 젊을 때부터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보면 창업하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 이런 것이 바로 스위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안트로프너십 관련돼서 정부는 세이프티넷을 깔아주는 거고 절대 뭐 벤처를 지원해주는 정부 역할이 아니다. 세이프티넷만 깔아주고 나머지 자유롭게 민간 부분에서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상당히 쫓기고 있는 편인데 가능하면 좀 요약해서 짧게. 예, 저 간단하게 앞에 말씀하신 교수님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일자리는 대기업을 통해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그룹 결사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뽑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은 한 55만 명이라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창업자들이 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좀 꼼꼼하게 따져서 개선하거나 제정해 주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로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 그 보면 대부분 지금 젊은 세대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거의 207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105개고 중국이 54개입니다. 근데 전부 다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우버 같은 거 중국은 뭐 디디추인가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버를 찾으려 해도 그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혁신적인 창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 그러니까 기득권하고의 이해상충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 되면 굉장히 빠른 기술력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업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기존하고 갈등 이런 구조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이런 네거티브 규제 제도 이런 도움을 내서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김성주. 저는 뭐
그 기업보다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앞에서도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100분 토론을 봤는데 거기서 토론자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융위기를 똑같이 겪었다.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똑같이 돈을 많이 풀었다. 그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단시간 내에 위기에서 벗어나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더디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주는 게 한 나라에 있어서 금융은 그 피가 통하는 혈맥과 같은 거고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우리가 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를 아무리 투입을 해봐야 혈맥이 막혀 있으면은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나 일본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규제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투자를 해도 효과가 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규제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진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규제 중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규제 있을 거예요. 안전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은 환경에 관련된 일부 규제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그런 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필수적이고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푸는 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정부의 역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제조와 서비스, 제조와 또 다른 제조, 서비스와 서비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제조기업이나 서비스 기업 각각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별적인 업그레이드 가지고는 고객의 선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글로벌리 경쟁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려면은 그게 바로 융합인데 근데 융합이 되려면은 사실은 정부 내에 있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제가 어느 모 위원회에서 어느 부처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부처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풀어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즈니스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관계 부처들 사이에 소위 커뮤니케이션과 유기적인 연계, 전향적인 협조 이게 필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두 번째로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정부가 사실은 좀 이제는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 1년에 복지 예산 100조가 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풀고 있으면은 정부의 역할을 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100조 이상 푸는 복지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구석구석에 잘 이게 스며들고 있느냐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비효율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벤처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벤처 창업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구해서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딘지, 필요 없는 데는 어딘지, 필요한 데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연구도 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돈만 주면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생선 굽지 않습니까? 생선을 굴 때 생선이 뜨거우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 누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 이 부분을 정부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한테 정말 잘 새겨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좀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장시간 이 플로어에서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석에 뭐 질문이나 의견 제시할 기회를 한두 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계십니까? 뭐 워낙 우리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크게 궁금한 점이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황인학 박사 그거 뭐 들으신 소감 소회 간략하게 한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제 발표보다도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시용 교수님, 김수옥 교수님, 금기현 사무총장님, 또 김승욱 교수님 경제사 제도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고요. 실무에서 금기현 총장님 하셨고요. 경영 전략상도 기업가 정신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등등해서 제가 여기 발표한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알찬 내용 주제 발표해준 우리 황인학 박사님 그리고 금가옥조 같은 토론해주신 김수욱 교수님, 금기현 사무총장님, 김성욱 교수님 정말 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